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입니다. 5년 전 여름이었어요.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던 거는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죽기 전에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임신한 지 2달 만에 듣게 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 와중에도 가장 걱정이 됐던 건 뱃속의 아기였어요. 아직 세상 빛도 보지 못한 내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가 될 위기에 처한 거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보다는 어떻게든 내 아이를 위한 것만 생각해야 했어요. 그렇게 내린 결정은 잠정적 용서였어요. 남편의 행동에 배신감도 느끼고 죽이고 싶을 만큼 화도 났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비굴하게라도 남편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끝까지 매달렸어요. 지금 그거 사랑 아니라고,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제발 아이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기어이 저와 아이를 뿌리치고 집을 나갔고 그게 이 생애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의 죽음에 이어 예고 없이 불어닥친 불행은 평범하던 제 인생을 순식간에 망가뜨려 놓았고 한동안 시리에 빠져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제 인생은 절망적인 순간에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어 기사회생하게 됐지 뭐예요. 덕분에 이 채널을 통해 사연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자라야 했어요. 제가 6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 바람에 엄마가 채워줘야 할 부분은 할머니가 대신 채워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입이 험해서 주변 사람들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 분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손녀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세상 누구 못지 않은 분이셨어요. 말로는 늘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저를 위한 거라면 그게 먹는 거든 입는 거든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하나라도 늘 최고로 좋은 걸로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정작 본인을 위한 거에는 속옷에 구멍이 날 정도까지 아껴가며 사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고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 중 반은 할머니 탓이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는 모르긴 해도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시집살이를 모질게 하셨던 모양이다 생각했어요. 제 눈에 비친 할머니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뿐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현관에 처음 보는 구두가 놓여 있더라고요. 할머니 신발처럼 해지지 않았고 고모가 신는 신발보다 훨씬 굽이 높고 가는 하이힐이라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하이힐에 정신이 팔려있던 저를 깨운 목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하이힐 주인의 목소리였죠. 어머님, 저 세희 아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세희한테도 할머니보다는 엄마 손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만 입 다물어 주시면 그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니년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뱉어내는 거냐? 내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살았던 게 널 위한 건 줄 아냐? 그게 다 불쌍한 내 아들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마누라가 20년 지기 지 친구놈이랑 바람나 집 나간 거 알면 속여린 놈이 못 버틸 것 같아서 내 손으로 널 내쫓았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뻔뻔한 낯짝을 들고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일 수가 있냐? 지 자식도 버리고 남자한테 미쳐 집 나간 년이 어디서 애미 노릇을 하겠다고 그러냐고. 이제 겨우 너 잊고 사는 내 아들이랑 내 손녀 건들 생각 마라. 너한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용히 돌아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자 제 생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이 집 구석에 다시 발 안 들였어요. 근데요, 사랑 하나 믿고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나가봤는데 여기서 살던 것만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안 사실인데요. 저는 돈 없이 사랑만 믿고는 못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들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실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딱 2년 살고 나니까 질리더라고요. 지갑이 텅텅 비었는데 사랑 타령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 살게 됐는데 이후에 만난 놈들도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생김새만 다르지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나 봐요. 그래서 생각 끝에 내 발로 돌아가기 쪽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세희 아빠랑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돌아왔어요. 배를 골아보니까 그제서야 세희 아빠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요. 제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서 지금 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머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 그이 마음 돌릴 자신 있어요. 그건 세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날 밀어낼 리 없잖아요. 안 그래요? 뻔뻔한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 내가 왜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버려져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더불어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저희 엄마를 미워했는지도요. 손녀딸이 보는 앞에서도 도망간 며느리 욕을 달고 사실 정도였는데 그날 내 엄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보니 할머니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였다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빠와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엄마는 현관에 서서 모든 걸 다 지켜본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어요.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엄마는 그러다 안 되겠던지 갑자기 힘겹게 눈물을 짜면서 제 이름을 불러댔어요. 세희야, 네가 세희 맞지? 나 기억나니? 내가 네 엄마야. 아주 감정까지 제대로 잡아가며 두 팔 벌려 저를 향해 다가오는데 기분 탓이었을까요? 순간 엄마가 입을 쩍 벌린 호랑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그림 가득한 표정으로 연기를 해대더군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몰라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연기하지 말아요. 다 들었으니까. 할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아빠를 닮았는데 딱 하나만 엄마를 닮았다고요. 그래? 그게 뭔데? 엄마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람한테 정을 안 붙이는 거요. 오늘 엄마를 보니까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할머니, 나 배고파. 떡볶이 해줘. 저는 그 말만 딸랑하곤 할머니께 가서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어요. 그리고 떡볶이는 먹는 동안에도 엄마한테는 눈길 한번 건네지 않았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빠는 엄마를 보고 화를 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뒤에는 제가 아빠한테 했던 말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언제든 아빠랑 나를 버릴 수 있는 엄마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차피 아빠한테 돈 떨어지면 다른 남자 찾아 나갈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엄마는 이런 제 말을 듣고는 할머니가 애 앞에서 못할 할 말을 많이 한 탓이라며 이래서 더더욱 엄마 손이 필요한 거라고 했지만 아빠도 저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 없이 잠 못 자고 칭얼대는 5살짜리 어린애가 아니니까요. 게다가 한창 먹성이 오른 12살짜리 여자아이한테는 라면 물도 제대로 못 맞추는 엄마보다는 음식 솜씨 좋은 할머니가 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저희 가족 만장일치로 저희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후로 엄마는 연락이 없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집에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빠가 재혼을 한 뒤라서 자신보다 젊고 예쁜 새엄마를 보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어요. 이후엔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더는 아빠에 대한 미련을 버린 모양이에요. 주위를 보면 이혼 가정이 생각보다 흔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부모님이 이혼을 한 집이 꽤 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때문에 어디 나가서 주눅이 들거나 스스로 상실감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저 내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배신하면 그 말로는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는 걸 엄마를 통해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인생의 해피엔딩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9년 연애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10대 때부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군생활을 할 때는 곰신이 되어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보다 먼저 취직했을 때는 대학생이던 남편을 대신해 데이트 비용도 부담하며 사회인 여친 노릇도 톡톡히 했어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결혼까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TV에서 장기 연애를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대개 8, 9년쯤 사귀다가 헤어지고 얼마 뒤 다른 상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결말은 결혼이었어요. 저와 남편한테는 너무도 당연한 결말이었지만 딱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청정병력 같은 소식으로 들렸나 봐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찾아갔을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솔직히 나는 너희가 연애만 하다 헤어질 줄 알았다. 9년이나 사귀었으면 질릴 대로 질렸을 거 아니니? 너도 알겠지만 우리 창균이가 그리 진득한 애는 아니잖아. 얘가 어릴 때부터 3개월 넘게 뭘 배운 적이 없었다. 친구를 사귀어도 1년 실컷 놀곤 다음 해엔 딴 애들이랑 몰려다녔으니까. 그런 애가 너를 만나 9년이나 사귀고 있다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 애가 너한테 뭔가 중요한 약점이라도 잡혀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귀는 게 아닌가 했다. 혹시 그런 건 아니니? 어머님의 황당한 질문에 얼마나 진땀을 뺐나 몰라요. 남편이 나서서 그런 거 없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어머님의 의심은 가시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어머님은 당신 아들의 변덕을 이유로 우리 결혼을 못 믿어워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어머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는 바로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어쩌겠어. 자기가 이해해야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흔한 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연배에선 그게 아니잖아. 우리 집만 해도 아빠가 살아계실 때 엄마를 엄청 힘들게 했거든. 여자 문제로 난리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형제 때문에 꾹 참고 사신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님 입장은 이랬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자식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버텼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희생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일로 당신들 자식이 비난을 받더라도 감수해라.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억울한 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 감정대로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한번 보고 안 봐도 되는 상대라면 모를까. 평생을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미 결혼한 자식인데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희 결혼이 탐탁치 않았던 어머님은 상견례 때도 그렇고
결혼식 당일에도 표정이 좋지 않으셨지만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머님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에 대한 어머님의 불만은 점점 더 커졌고 참견 역시 더욱 심해졌어요. 그건 아무래도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전업주부였던 어머님이 아버님의 월급을 가지고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투자를 잘하신 덕에 직장인으로 건물주까지 되셨어요. 원래는 아버님 명의로 사야했던 건물이었지만 당시 아버님이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건물 명의를 어머님 앞으로 했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별도의 세금 없이 어머님이 건물을 온전히 가지게 되셨으니까요. 그 건물을 바탕으로 어머님은 또다시 투자를 진행하셨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건물과 부동산 그리고 주식의 금까지 거머쥐게 되었어요. 맏아들인 제 남편이 결혼하게 되자 어머님은 당신 소유의 아파트를 저희한테 내주셨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셨는지 명의 이자는 따로 안 해주시고 나중에 증여해 주시겠다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차라리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우리가 낼 테니까 바로 증여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마저도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도 약이 오르셨는지 시어머니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차후 이 아파트를 증여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라도 작성해 달라고 말이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이셨어요. 설마 자기가 아들한테 주기로 한 아파트를 떼먹기라도 할 것 같냐면서요. 거기에 맞서 저희 아빠도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아파트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들여 결혼식 비용이며 혼수 예단을 마련하는 건데 당연한 요구 아니냐면서요. 그 일로 양가 부모님은 엄청 다투셨고 양가 부모님의 기싸움 때문에 중간에서 우리 부부는 부모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월세방에서 살더라도 우리 선으로 결혼 준비를 할 걸 그랬다는 후회를 몇 번이나 했나 몰라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을 설득해 공준된 각서를 받아내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어요. 비록 정식으로 증여는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집주인 행세를 톡톡히 했던 시어머니는 아이 문제에도 깊게 관여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너희 요즘 부부관계는 제대로 갖고 있는 거니? 네 배란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느냔 말이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별다른 질병도 없다는 애가 왜 애를 못 갖는 건지 모르겠구나. 혹시 나 모르게 피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생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 생리 주기는 정확하고? 자식 부부의 잠자리 횟수부터 며느리 생리 주기, 배란일까지 참견하는 통에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쓰는 생리대를 보시고는 혹시 이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기성품을 쓰지 말고 천으로 된 생리대를 사서 빨아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쓰는 화장품, 옷, 심지어 매니큐어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시면서 모든 걸 나님과 연결 지으셨어요. 배란일 때마다 전화하셔서 부부관계는 가졌냐고 물으시는 통에 남편도 저도 아주 강박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점점 더 부부관계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는요. 그런 와중에도 매달 배란 주기 때마다 부부관계는 해온 걸 보면 남편이 비록 저 몰래 바람은 피웠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달 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한 달여쯤 지나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이 만나던 여자는 직장 동료로
결혼까지 한 기혼자였는데 제 남편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혼까지 결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던 그때가 이혼 얘기가 막 나온 즈음이었던 거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제 임신 사실을 들은 남편은 갈등이 됐을 거예요. 여자 쪽이 확실히 이혼을 한다면 자신도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내연녀는 제가 임신한 지 2달이 됐을 때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제게 이혼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가려고 했던 거였죠. 당신이 달라는 건 뭐든 다 줄게. 그러니까 나 좀 놔줘. 제발 부탁 좀 할게. 나 정윤이랑 살고 싶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윤이랑 살다 가고 싶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 하루를 살더라도 그 여자랑 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쉽게 변할 거면 진작에 그랬어야지. 9년 동안 연애할 때도 당신 한눈 한 번 안 팔았잖아. 그래서 당신을 믿고 결혼까지 했던 건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냐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 정말 정윤이는 못 놓겠는데 어떡해. 게다가 나 때문에 그 여자는 이혼까지 했다고. 여보, 내가 정말 평생 소원이야. 나 정윤이랑 살고 싶어. 제발 이혼 좀 해줘. 사탕 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이혼을 해달라고 제 손을 잡고 사정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게 내가 아는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연애 기간까지 해서 10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도 남편의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남편 요구에 따라줄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뱃속의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가 될 테니까요.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건 저 하나로도 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할머니가 엄마 자리를 대신해 주셨지만 우리 아이는 그 누구도 아빠 노릇을 대신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무릎까지 꿇고 남편한테 빌었어요.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 여자랑 연애를 하겠다면 말리지 않을 거야. 만나.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만나. 대신 이혼은 안 돼. 우리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수는 없어. 그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내 아이한테 그 길을 가게 해? 그러니까 연애만 해. 결혼 말고 연애만 하라고. 여자로서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마음이 떠난 남편을 붙잡으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끝내 제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집도 차도 다 제게 주겠다면서 캐리어에 짐을 싸들고 나간 남편은 30분도 안 돼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렸어요. 택시를 타려고 대로변으로 나가다가 달려오는 뺑소니 음주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경찰을 통해 남편의 부고를 전해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경찰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제 남편 내연녀랑 살아보겠다고 뱃속에 아이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던 참이었거든요. 그 여자랑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더니 그 소원 결국 못 이루게 됐네요. 멍청한 인간.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나가더니 이게 무슨 개죽음이야.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자 경찰은 그제야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산모가 힘들어하면 뱃속의 아이도 힘들다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시라고 그러더군요. 일명씩도 없던 경찰도 제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지만 정작 가족이라고 했던 시어머니는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더니 욕설을 퍼부으셨거든요. 네 년이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안 죽었어. 마음 떠났다는 애 곱게 보내줄 것이지. 네가 독을 쓰고 내 아들을 붙잡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만큼이나 저도 힘들고 가슴이 무너진다고요. 저 지금 제정신으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뱃속의 아이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장례를 치러? 내 아들이 너 싫다고 나간 거잖아. 그런데 죽어서까지 치 떨리게 네 꼴을 봐야겠니?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건지 어머님은 저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 바람에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굴렀고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아빠와 새엄마가 제 곁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시는 두 분 표정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배로 가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아이한테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나 뭐 잘못된 거야? 혹시 우리 아기한테도 이상 생긴 건 아니지? 그러자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세희야, 실은 말이야. 뱃속의 아기가 말이야.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제가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크게 받은 탓이었는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두 가지 전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유산 사실을 전해 듣자 그제야 비로소 그동안 참고 있던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누구보다 기다렸던 임신이었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 결국엔 세상 빛도 못 보고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사실 저로서는 남편의 죽음보다도 뱃속 아이의 죽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아빠랑 새엄마는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된 거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임신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서 유산까지 시켰으니 시어머니가 그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다만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 바로 법적 처벌을 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사식구제가 끝난 뒤에 변호사와 함께 찾아가 보겠다고 하셨어요. 당시엔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아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라서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제 시어머니를 배려한 것과 달리 시어머니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저를 찾아와 칼을 뽑아 드시더라고요. 내 아들도 죽은 마당에 네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니? 알다시피 이 집은 내 명의의 집이니까 당장 짐 빼서 나가줬으면 한다. 내 아들 물건은 두고 네 집만 빼서 나가. 이번 주말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월요일에 내가 여기 왔을 땐 네가 안 보였으면 한다. 어머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디까지나 이 집은 저희한테 어머님이 주시기로 한 집이니까요. 그래, 그러라고 했지. 그런데 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잖니? 게다가 죽기 전에 너랑 헤어질 생각까지 했었고 말이다. 그러니 더더욱 너한테는 이 집을 줄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렇게 알고 집 비워라. 마치 집주인이 불법 점거한 세입자를 내쫓듯 어머님은 제게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하셨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아빠한테 연락해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도 되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후 사정을 들으신 아빠가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버티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겠다고요. 아빠가 꺼내든 카드는 다름 아닌 공증각서였어요. 결혼 후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잊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결혼하던 때 아빠가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신혼집 증여각서가 있었더라고요. 그 각서와 제 남편의 외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시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제가 유산을 하게 된 것까지 포함해 아빠는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상간녀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까지도요. 그리고 상간녀를 통해 보상금을 받아낸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반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끝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받아냈어요. 사실 당연한 판결 결과였는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남편 잡아먹고 시어머니 집까지 뺏어간 파렴치한 며느리인 것처럼 떠들어대셨어요. 툭 하면 저희 아파트에 찾아와 아파트 주민들한테 제 흉을 보고 가시고 아파트 상가 사람들한테도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셨어요. 당신의 모든 불행을 모두 제 탓으로 돌리며 지독하게도 저를 괴롭히셨죠.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만큼 했으면 됐다 싶으셨던 건가 했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나서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신 채 말이죠. 원래 어머님은 키도 큰 편이고 살집도 꽤 있는 분이셔서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큰 사이즈 옷을 입으시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오신 걸 보니 다이어트를 하신 건지 5 사이즈 정도로 엄청 날씬해지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를 볼 때마다 악다구니를 쓰며 무섭게 다그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도 유해지신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예, 내가 그동안 요가도 하고 심신수련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특히 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더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애 그렇게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너 아니겠니? 그런데 그때는 나도 자식을 잃은 부모인지라 남의 고통에는 마음이 닿지 않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면 내가 사과하마. 미안했다, 세희야.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게 사과를 하신 적이 없던 어머님이 몸소 찾아와 사과를 하시자 기분이 묘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까지 꺼내시지 뭐예요. 예전에 배우자가 죽으면 3년상은 치러야 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어디 그러니? 내 아들이지만 세희 너한테는 상처를 남기고 간 놈인데 그놈 생각해서 한창 젊은 너를 과부로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잖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중신을 설까 한다. 집안도 괜찮고 학벌이며 직업 뭐 하나 안 빠지는 사람이다. 이혼 경력이 있긴 한데 그건 너도 상처한 경력이 있으니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어때? 한번 만나보겠니?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당장 누구를 만나볼 생각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라곤 그이밖에 없었잖아요. 그 긴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떠났는데 그 자리에 금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채워 넣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자 어머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수절 과부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당장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만나보고 친구처럼 곁에 두고 지내다가 마음이 통하면 그때 재혼해도 되는 거잖니. 내가 아까운 자리라서 마음이 조급해 이런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렴. 그럼 그렇게 알고 자리 마련한다? 어머님은 제가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만날 날짜까지 잡아버리셨어요. 할 수 없이 당사자를 만나 정중히 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만나보니 사람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대한테 정중히 제 뜻을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누가 제 뺨을 짝 소리나게 때리지 뭐예요. 돌아보니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냐? 말로 해서 안 들어 처먹는 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그런다. 못된 년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만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감히 거절을 해? 누구 맘대로.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내가 왜 너를 재혼시키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천하의 쓸모없는 년이 끝까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좀 봐. 그래, 네 년이 어디까지 하는지 내가 두고 보마. 시어머니는 알아듣기 힘든 내용의 말을 하시고는 씩씩대며 가게를 나가셨어요. 저는 도대체 왜 시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황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진 건 의외의 장소에서였어요. 뜬금없이 나타나 제게 재혼 상대를 주선해 주셨던 시어머니를 만난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빠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시고모님을 만난 거예요. 고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아니다. 심호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잘 지냈냐는 소리를 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심호상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무슨 소리긴? 조카 며느리 시어머니 장례식을 말하는 거지. 뭐야? 설마 안 간 거야? 세상에. 아무리 먼저 간 남편이 미워도 그렇지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간 건 좀 그렇다. 장균이 대신 시어머니 유산 받았을 거 아니야. 뭐야?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어머머, 정말 몰랐나 보네. 세상에. 조카 며느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시고모님은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을 전해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방법까지도 일러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자세한 말씀을 해주신 건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복수나 다름없었어요. 고모님은 저희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님하고 유산 때문에 소송전을 벌이셨는데 그때 앙금이 남아서 이를 박박 갈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 자기가 암투병 중인 것도 숨기고 기를 쓰고 며느리 재혼시키려고 그랬던 게 대습상속인 자격 박탈하려고 그런 거야. 대습상속인이라뇨? 부모보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뜨면 며느리가 아들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말이야. 올케가 정균이 몫의 유산을 조카 며느리한테 주기 싫어서 일부러 남자 붙여서 재혼시키려고 했던 거라고. 재혼하면 그 자격이 상실되니까. 아, 자기는 그 자격으로 우리 엄마 쌈짓돈까지 털어가 놓곤 자기 며느리한텐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 죽은 사람 두고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하여간에 못돼 처먹었다니까. 암튼 늦기 전에 변호사 선임해서 일 처리하라고. 올케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불리는 재주 하나는 최고잖아. 멀쩡히 잘 사는 며느리 찾아와 재혼하라며 들쑤시고 간 이유가 당신 유산 남겨주기 싫어서라는 말을 들으니까 없던 무력이 솟아나더군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시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제 몫에 어머님 유산을 찾아왔어요. 온전히 자기들 몫으로 떨어질 줄 알고 있던 시동생 내외는 똥 씹은 표정을 하며 막말을 해댔지만 앞으로 계속 보고 살 사람들도 아닌데 뭐 어떠냐 싶더군요. 그래서 양쪽 귀 딱 닫고 제 돈만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유산은 앞으로 평생 일 안 하고도 펑펑 쓰고 살 정도나 되더라고요. 한때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거지 같나 싶어서 억울하고 화도 나고 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생각지도 못한 돈벼락을 내려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돈은 정말 가치 있게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만큼 나 혼자 움켜쥐고 쓰기보다는 함께 나눠서 쓸 생각이에요. 아직 정확히 어디에 쓰겠다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있어요. 혼자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부모 가정도 돕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 싶어요. 그 밖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시어머니도 덜 배 아파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